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유용자산에 대해서 봤는데 유용자산은 사용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유용자산에 대해서는 취득했을 때 그 취득된 그 금액이 나중에 이제 비용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비용하느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 보는 건 이제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기업의 손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게 주요 목적인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건을 사다 판 그런 이익들, 그런 것들이 회사의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재고자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의 의의는 전산세 영업 과정에서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투입되는 원재료, 소모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앞쪽에 보면 여기 이제 소모품이나 또는 원재료 어디 갔냐? 원재료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기업은 이 상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기업이 있어요. 상기업은 물건을 사다가 그걸 이제 파는 거죠.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가공을 거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제품이 돼요. 완제품이. 요걸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면 요걸 이제 재고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 그 다음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사다가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죠. 여기 이제 완제품, 이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재료를 사다가 아직 가공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원재료. 자, 이런 것도 이제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상품이나 또는 이러한 제품이나 또는 이런 원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재고자산이라고 불려요. 얘네들이 재고자산. 그래서 제조기업이라든가 또는 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재료 이런 것도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계정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계정을 여기 이제 재고자산 계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원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원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뭐 건물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있고, 그런 그 자산별로 움직임을 표시해 놓은 장부를 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하나의 회계 기간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1년을 회계 기간으로 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오는 게 있겠죠. 상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물건을 사오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오고, 이런 것들을 이 재고 자산만 표시해 놓은 것. 그게 이제 뭐냐면 재고자산 원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을 사온 것, 얘네들이 이제 이쪽이 표시가 돼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팔린 게 있겠죠. 팔린 건 이 반대편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에. 그럼 만약에 100개를 사왔다가 80개를 팔았다. 그럼 20개가 남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맞춘다면, 그럼 여기 이제 20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걸 이제 기말재고라고 얘기해요. 재고. 이 기말재고가 뭐냐면 아직 팔리지 않은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 재고자산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그 기말재고가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팔린 거 요거. 이 팔린 거는 팔릴 때 만약에 10,000원에 사왔던 자산이 팔렸다면 10,000원만큼 뭐가 되냐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출원가라는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으로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물건을 팔았다면 80개가 팔렸다는 얘기니까 80개에 대한 뭐가 판매가가 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또 이제 계산이 돼요. 결국 재고라는 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남으면 계속 자산 상태로 남아있다가 또 팔리게 되면 또 그게 이제 비용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다음 기, 만약에 요 다음에 해가 되면 요 기말 재고가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기초. 남아있는 게. 그래서 기초 재고는 이거는 그 전에 남아있던 기말 재고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 기에는 또 이제 기초 재고가 되고 거기다가 또 사온 게 있다면 그거 합해서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 재고 중에서 팔린 부분은 비용이 되고 남은 부분은 또 이제 자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이게 이제 재고 자산의 원장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의 의의를 보면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용역 제공이나 사용된 원재료나 소모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재고 자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기업이 구입하거나 제조한 재고 자산이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로 이제 구분이 되고 매출 원가는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의 재고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그 자산은 결국 나중에 팔리면서 비용이 되겠죠. 예. 따라서 판매 가능 재고, 이 판매 가능 재고가 뭐냐면 그전 연도에 팔리지 않아 가지고 남아 있는 재고와 단기에 사온 재고 이 전체가 이제 판매 가능 재고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재고 자산을 따로 이제 띄어서 이제 이렇게 봤었죠. 재고 자산. 그래서 이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움직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는 전년도에 팔지 못하고 남아 있는 기초 재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사가지고 온 단기 매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판매 가능 재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팔린 게 있으면 매출 원가라고 얘기하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기말 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재고의 계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기록법은 어떤 거냐? 팔릴 때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록을 하는 거냐? 열 개를 사가지고 왔고 10개를 사가지고 왔고 15개를 팔았고 10개를 사가지고 왔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재고의 계정에다 이제 옮기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사올 때 10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요. 10개. 물론 금액으로 기록하겠죠. 만약에 2월 1일 날 사가지고 왔다. 2월 1일 날 10개를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또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여기다 또 이제 10개를 써요. 1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리면 이게 이제 뭐 5월 1일 날 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5월 1일 날 몇 개가 팔리면 15개 팔렸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5개. 그 다음에 또 10개를 사가지고 왔죠. 7월 1일 날 10개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록을 하죠. 7월 1일.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12월 30일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계속 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도 기록하고 들어올 때도 기록하고. 자, 그러다 보면 맨 나중에 12월 31일이 되면 여기에는 지금 총 30개가 들어와 있는데 15개가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기말에 12월 31일 날 15개가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계속 기록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계속 기록법에서는
12월 30일 날 굳이 15개에 대한 기록을 따로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팔릴 때 팔린 것에 대한 기록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기록이 전체가 계속적으로 기록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린 부분에 대한 원가 기록도 그때 시점에 다 이루어져요. 자, 이게 이제 계속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팔릴 때마다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계속 기록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기말 재고가 결정이 되느냐. 처음에 이제 팔지 못한 거,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단기에 사왔던 거 다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팔릴 때 팔린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 그게 이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뭐냐? 기말 재고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실질재고사법하고 좀 달라요, 이게. 자, 그러면 계속 기록법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걸 기록하는 게 계속 기록법의 특징이에요, 이거. 사올 때 들어오는 건 다 기록해요. 매입된 거 다 기록을 해요. 근데 나갈 때 그 나간 부분에 대한 원가, 그 팔릴 때는 거기에 대한 판매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가를 이렇게 나갈 때 그때 바로 즉시 기록하면 계속기록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계속기록법이 아닌 실질조사법은 어떻게 하냐? 이 원가를 기록을 안 해요, 이거를. 그러면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냐? 그걸 언제 하면 나중에 해요, 나중에. 12월 31일 날 실제로 창고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사온 거에 대한 기록은 다 있으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세어보면 남아있는 금액을 거기서 이제 빼주면 나머지가 팔린 거겠죠. 그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럼 실지조사법이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이 있냐? 팔릴 때 팔 때마다 그 기록을 안 하니까, 사올 때야 뭐 사올 때 기록을 하지만 팔릴 때 기록을 안 하니까 좀 단순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창고에 가서 전체를 다 기록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지조사법은 보호기한 말에 실제 재고를 조사해서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금액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뭘로 하냐면 매출원가라는 걸로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가지고 오고 팔았다. 그래서 2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그리고 10개, 10개, 15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 사고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재고자산 계정에다가 2월 1일 날 10개 사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날 10개 사가지고 왔어요. 자, 5월 1일 날 팔았는데 5월 1일 날 팔았어요. 근데 여기 기록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팔릴 때는 그냥 판매가에 대한 기록만 해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또 사가지고 왔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창고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실사. 실사를 하면 지금 30개를 사왔다가 15개 팔았으니까 창고에 얼마가 있냐? 15개 남아있겠죠. 그래서 15개를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15개가 팔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실지재고사법이에요. 중간에 하질 않으니까 좀 더 단순한 방법이죠. 뭐 보통은 실지재고사법과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을 같이 병행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중간에 팔린 거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창고 들어가서 실사도 해보겠죠. 그러면 창고 들어가서 실사를 했는데 중간에 팔린 게 15개인데 실사를 해보니까 13개더라. 그러면 2개만큼 어떻게 되냐? 감모가 된 거죠. 잊어버리거나 또는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이제 쓰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실지조사법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산식이 나와요. 뭐냐면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이게 이제 다 기록이 되죠. 거기에서 매출 원가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이게 결정이 돼야지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 실사를 해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을 팔린 걸로 보자. 이 개념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의 차이를 보면 계속기록법에서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의 매입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결정이 돼.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걸 먼저 결정하느냐 거기에요. 그래서 실질조사법은 이게 1순위로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계속기록법은 이게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더라. 이거 이제 재고의 이제 수량 결정 방법, 즉 재고 자산이 움직이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실질조사법, 계속기록법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이 두 가지의 그 차이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회사는 계속기록법 쓰고 어떤 회사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감모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 감모라는 건 중간에 뭐 도난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재고가 없어지는 거, 즉 팔지 않았는데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10개, 10개, 15개, 10개 이렇게 이제 구입하고 팔았는데 실제 창고에 13개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계속기록법을 쓰는 회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계속기록법에서는 들어온 거 10개, 아니 기초재고 10개, 아니 기초재고 하지 말자. 여기 들어온 거 전체를 30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팔릴 때 바로 매출원가 기록한다고 그랬죠. 15개 팔렸다.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결국 창고에 얼마 있다고 기록이 되냐? 창고에 15개가 있는 걸로 기록이 된 거겠죠. 그러면 결국 기말재고가 과대하게 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실제는 13개가 있지만 시험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15개가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조사법은 30개가 일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실사를 해요. 들어가서 쉬어보니까 13개가 있더라 이거죠. 그럼 결국 판매된 건 17개가 팔렸겠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또 매출 원가가 너무 과다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감모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두 개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월 30일 날 결정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12월 30일 날 매출 원가라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수량 결정 방법인데, 수량 결정 방법은 재고 자산의 유출입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때마다 기록하느냐, 기록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고, 단가 결정 방법은 뭐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 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재고 자산, 즉 사올 때 동일한 금액으로 사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건데. 이 단가 결정 방법은 재고 자산을 사올 때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왔던 건 하나당 10원에 사가지고 온 거예요. 10원에 10개를 사가지고 왔어. 그리고 2월 1일 날 가격이 올랐어요. 20원짜리 10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5개를 팔았어요. 판매. 자, 이렇게 되면 이 팔린 것 하나당 판매가는 결정이 돼 있었겠죠. 판매가는 하나당 얼마냐? 50원에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판매된 것에 대한 매출액은 여기서 보면 지금 15개 그리고 50원이니까 750원인가요? 750원이 이렇게 매출액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가는 어떻게 기록할까? 자, 15개가 팔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15개냐?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부터 팔렸다고 가정하면 15개가 어떻게 팔렸냐? 10원짜리가 10개가 팔렸고 그 다음에 20원짜리가 5개가 팔렸겠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팔렸다고 가정하면, 즉 뒤에서부터 사온 게 2월 1일 날 사온 것부터 팔렸다면 20원짜리가 10개가 팔리고 10원짜리가 5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100원, 그 다음에 100원, 그러니까 200원이 되겠네. 여기서는 200원, 그 다음에 50원, 여기는 250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출액은 똑같은데 어차피 그건 판매가니까 매출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원가가 200원이 계산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250원이 계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차피 같은 물건이긴 한데 그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가격을 계산하자 이거요. 그래서 10원짜리 10개와 20원짜리 10개 총 20개를 내가 사온 상태죠. 그러면 하나당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평균을 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15원이 되겠죠. 15원짜리를 15개 팔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익이 얼마 나오냐 750에서 200을 빼면 550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익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500원이 나오겠죠.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회사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 결정 방법을 딱 기업회계주에서 딱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방법만 써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기업회계주에서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개별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걸 먼저 팔았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기업회계주에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거기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업회계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소규모 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은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 거냐?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고의 흐름이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 재고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서부터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식자재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후입선출법의 방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법. 평균법은 이거죠, 이거. 들어온 것에 대한 단가를 평균을 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그 평균 가격으로 팔린 것에 대한 원가를 찾는 것. 그게 가중평균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가 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개별법. 개별법의 방법은 각각의 원가, 즉 사온 것에다가 택을 다 붙이는 거죠. 얘는 10,000원짜리, 얘는 20,000원짜리 이렇게. 그래서 팔 때마다 그 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게 팔렸는지. 그죠? 그걸 이제 개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개별법의 방법을 쓰는 것들이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라든가 또는 가중평균법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중평균법에서 또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오고 팔았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팔릴 때 여기 평균을 먼저 내요. 그래서 그 평균 가격으로 팔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팔릴 때가 있죠. 그 다음 팔릴 때 또 여기서 이제 평균을 또 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균 단가를 찾는 것. 그게 뭐냐면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해요. 즉 팔릴 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근데 총평균법은 뭐냐면 이렇게 팔리는데 총평균법은 팔릴 때 거기에 대한 원가를 측정하지 않고 나중에 12월 31일 날 전체 사온 것에 대한 평균을 그냥 내버려요. 평균.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방법을 보니까 계속기록법을 썼을 때는 평균법을 쓰면서 계속기록법을 썼을 때는 이런 방법이 돼요. 즉 팔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원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기록법을 쓸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근데
계속기록법이 아닌 실지재고사법. 실지재고사법은 원가를 팔릴 때 기록을 안 한다 그랬죠. 언제 기록하냐면 12월 30일 날 기록한다 그랬죠. 그때는 이 방법을 쓰게 된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는 사람들은 평균법을 할 때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평균법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회 기준서에서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라든가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 원가 이런 것들은 개별법을 이제 사용을 하다. 이건 각각을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개별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또는 가중평균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판다 이런 가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하고 똑같아요. 사실 선입선출법의 방법이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것들이 보통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의 어떤 크기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물건 사오는 것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1월 1일의 가격과 그 다음에 12월 31일의 가격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오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상황일 때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사온 것 중에서 반 정도를 팔고 반 정도를 남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부터 먼저 팔린다 이런 가정이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요 물건들이 아마 팔렸을 거야. 그죠? 그게 이제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뭐가 될까요? 가격이 높을 때 사온 것들이 남아있겠지. 그죠? 그게 이제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이제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항목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비용이 작아지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쌀 때 사왔던 그 재고가 비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판매가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작게 계산되니까 이익이 크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최근의 원가가 자산으로 잡히고 과거의 원가가 비용으로 잡히는 이런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익이 좀 커져요.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이익이 좀 커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고와 관련된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크거나 작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판매가는 만약에 100원이다. 거기에 대한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가가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면 결국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이익이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 자산을 많이 잡잖아요. 재고 자산을 크게 잡으면 이익이 적어져요. 이익이 커져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작게 잡으면 이익이 작아져요. 그래서 기말적으로 보통 그 이익에 대한 조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실제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기말에 얼마가 남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보통은 창고에 들어가서 다 씌워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림짐작 이 정도 남았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줄이기도 하고 이익을 크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동평균법과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판매될 때마다 평균을 내는 방법이고 총평균법은 판매될 때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전체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를 판매된 것에다가 다 적용하는 방법. 그게 총평균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요거는 보지 마시고, 이건 보지 마시고, 재고 자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변동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기말 재고를 100만큼 크게 잡았다. 100만큼 크게 잡게 되면 원가가 100만큼 작아져요. 어떡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계정을 이렇게 볼게요. 자, 기초 재고와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기말 재고를 만약에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이 100이라고 합시다.
기말 재고를 만약에 20을 잡았다고 할게요. 그럼 그 나머지가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80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말 재고를 10으로 잡았다면 나머지 매출 원가는 90이 되겠죠. 결국 기말 재고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과대하게 하면 매출 원가는 과소가 돼요. 그래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져요. 여기에서.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 연도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2년도에 기초 재고 금액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커지고 다른 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기초 재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가가 크게 계산이 돼요. 원가가 크면 이익이 작아지겠죠. 이게 이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그 오류가 나오면 재고 자산의 그 어떤 그 금액 측정이 잘못되면 두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재고 자산과 관련된 오류가 조정이 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1년도에 과대 계상됐던 게 2년도에는 과소 계상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년도의 이익의 과대 계상이 이번 연도에 과소가 돼버려서 결국 누적된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게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재고 자산의 어떤 오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오류인데 이게 자동 조정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재고 자산 오류가 발생되면 그게 다음 기회에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 버린다. 결국 1년도와 2년도에 누적된 이익은 영향이 없게 돼요. 물론 2년도에 오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즉 1년도에만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 1년도의 오류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2년도까지 지속이 된다면 그 오류와 관련된 효과는 상쇄가 돼서 사라져 버린다. 이게 이제 재고 자산에서 발생되는 오류의 조정 효과예요, 이게. 결국은 재고 자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고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때 보면 맨 나중에 재고 자산 남겨놔요. 재고 자산 금액을 결정을 하지 않고 남겨놓고 사장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사장님, 이번에 세금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세금 좀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 재고 자산 금액을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뭐냐면 재고 자산이 낮아지면 비용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작아지니까 그걸로 세금이 적게 되는 거야. 또는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요번에 세금을 들려면 다음 기회에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번에 세금을 좀 적게 내면 다음 기회에 많이 내니까 요번에 세금을 좀 많이 납고 다음 기회에 좀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재고자산을 늘리는 거죠.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이익이 커져요.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죠?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재고를 통해서 세금을 조절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논리를 모르고 있지만 사장님들은 이런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논리가 된다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재고가 많으면 세금이 많아 이렇게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재고 자산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와서 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고 자산을 조절을 많이 하는데 재고 자산 조절이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결국엔 이 재고만큼의 어떤 세금은 언젠가는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잘 판단해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 연도의 재고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좀 할게. 기말 재고로 계산되는 이 금액이 나중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기말 재고를 크게 계산하느냐 적게 계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산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자산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결정이 돼요. 그러면 자산과 이익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요.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져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다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계에서 재무제표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자산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산이 많이 변동했다면 이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꿨거나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돈을 꾼 상황이 별로 없는데 자산이 많이 커졌다. 그러면 그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많이 잘 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평가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를 했을 때 그게 회사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